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땡큐 서울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이은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뼈 건강과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 병원에 지난달부터 새로 선생님께서 한 분 오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갑상선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어서 그분께서도 아마 조만간 이런 비슷한 주제로 또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내분비대사 내과에서는 보통 골다공증이라는 큰 질환을 다루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갑상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그럼 골다공증과 갑상선 질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요 사진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위에 보시면은 그 위에가 정상인의 뼈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촘촘하고 이제 뼈에도 살짝씩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 구멍이 이렇게 듬성듬성하지 않고 촘촘한 것이 정상적인 뼈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저렇게 이제 밀도가 떨어지게 돼서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우리가 보면 미네랄이 되어 있고 석회질이 포함된 부분이 듬성듬성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성금성금 듬성듬성 해가지고 잘 으스러지기 쉽겠다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허리가 아프니까 난 골다공증이 있나 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허리 척추뼈 같은 게 내려앉아서 압박골절 같은 게 생기면 그 아래에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그 골절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골다공증은 무엇을 골다공증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골량의 감소와 미세 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너무 엉성해져 갖고 잘 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골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태를 얘기했고, 이런 골 강도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는 골의 양, 그리고 골의 질. 양보다 질이다, 질보다 양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밀도에서는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골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골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골의 질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사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따라서 현재 골다공증은 골양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골밀도 검사이죠. 자, 골다공증은 얼마나 흔한가? 그걸 유병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골다공증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2012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50세 이상 여성 중에서는 무려 34.9%, 그리고 남자에서도 7.8% 정도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를 해서 70세 이상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여성들 중에서는 65.2%, 남성 중에서는 20.2%가 골다공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왜 더 흔하냐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폐경을 끊어지게 되는 폐경이라는 시기를 여자들은 거치면서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검진하시거나 하시면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라는 것은 보통 두 부위를 측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발목 같은 데나 손목으로도 검사를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대퇴골과 요추, 그 두 군데, 그러니까 허리뼈랑 엉덩이뼈, 이 두 군데가 우리의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군데의 골밀도를 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부위 중에서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골다공증이라는 걸 정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T스코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뼈가 부러질 리가 없는 이제 건강한 사람의 뼈를 기준으로 나의 뼈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클수록 안 좋은 거예요. 정상보다 내가 더 안 좋을수록 마이너스 값이 커지게 되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거죠. 표준보다 더 많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년배끼리 비교하는 거는 폐경하기 전의 여성 내지는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비교를 하고요. 폐경 후의 여성은 젊은 여성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보다 낮으면 골 감소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2.5보다 낮아지면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7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골다공증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보다 큰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골밀도 검사는 쉽고 뭐 별로 침습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측정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골밀도가 나이가 폐경이 되고 그렇다면은 한 번 정도 골밀도를 측정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의 강도, 실은 뼈가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뼈의 양은 정해지는 거고, 뼈의 질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 내부에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뭐 철근 같은 구조, 그리고 미세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뼈가 우리가 이거 태어난 뼈를 일생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뼈도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 리모델링을 할 때 뼈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교체가 되느냐도 중요하게 되겠고, 또 뼈에 무기질, 칼슘 같은 것들이 잘 침착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단단한 뼈인지 아니면 그냥 엉성한 뼈인지, 이런 것도 뼈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뼈의 양도 좋고 질도 좋아야 건강한 뼈를 좋은 강도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대로 보면은 쭉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보통 30대, 40대, 50대까지는 본인의 최대 골양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색인데요. 50대 폐경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통 폐경하고 한 직후부터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더 나이가 들면서는 좀 완만하게 감소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전후의 여성들이 골다공증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이 65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연령들의 그 여성들이 골밀도 검사를 잘 생각을 못 하시는데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전후를 앞둔 여성들은 골밀도 검사를 꼭 시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남자들은 폐경이라는 뭐 급격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소 완만하게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골밀도가 떨어진다고 바로 뼈가 부러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어느 임계치 이하가 되면은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골절의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뼈는 이 최대 골량을 기준으로 점점 내려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30대까지 최대 골량이 형성될 때까지 건강한 뼈를 많이 형성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골량의 증가는 사춘기 전후에 왕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뭐 청소년들은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거 섭취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칼슘을 보충해줘야 되는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청소년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칼슘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성장기 어린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이 있다면 칼슘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뼈가 우리가 태어난 뼈를 그대로 평생 쓰는 게 아니고 이 뼈도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좀 매일매일 교체되고 있다는 게 실은 매우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인지를 잘 못하시는데요. 뼈는 제일 처음에 이제 뼈를 일부 깎아먹는 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파골 세포라 그래요.
뼈를 파괴한다고 해서. 그래서 파골세포가 먼저 활성화가 되면서 오래된 뼈를 깎아냅니다. 그리고 나면서 뼈를 재흡수를 하고 나면 뒤따라서 조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또 활성화를 되면서 그거를 다시 새로운 뼈로 메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보통 파골세포로 인해서 뼈가 흡수되는 기간은 3주 정도가 소요되고요. 뼈가 새로 생성되는 기간은 3개월이 돼요. 그러니까 3주 파먹고 3주 채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의 이제 뼈가 이렇게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잘 깎이고 깎인 만큼 건강하게 채워져야 우리 뼈의 형성의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너무 많이 깎아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형성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간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 동안 뼈를 깎고 3개월 동안 채워준다. 그렇게 요런 주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뼈들은 대체로. 그렇게 해서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골 파괴, 흡수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부갑상선 호르몬들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골 형성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갑상선 질환, 그 내분비 질환 중에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게 있어요. 부갑상선이라는 곳에서 혹이 커지면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것을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 뼈에 흡수하는 과정이 너무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뼈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뼈가 재형성되는 거, 리모델링 되는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줘요. 성호르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또 노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본 리모델링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실은 유전적인 성향이 가장 커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가 되니까 이제 좀 더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검사를 해보실 걸 권하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흡연, 이것이 또 뼈를 약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알코올이나 흡연 같은 것을 반드시 중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는 내가 태어나는 유전적인 성향으로 생기는 골다공증을 1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한다면 다른 질환이 있어서 2차적으로 골 밀도가 떨어지는 질환을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주로 드릴 얘기는 바로 이 2차성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질환들이 있느냐, 요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는 오늘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이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갑상선 기능 이상과 뼈의 건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도 뭐 뼈에 골다공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위장관 질환, 그 다음에 결체 조직 질환. 왜냐하면 뼈가 단순히 칼슘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미세 구조에 보면은 콜라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서 그런 결체 조직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도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약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제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아주 잠깐 쓰는 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한두 달 쓰는 거는 괜찮은데 장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럴 때는 뼈 건강에 이제 좋지 않다. 그리고 항경련제, 항암제, 면역 억제제, 항우울제, 항결핵제, 이런 것들이 뼈의 재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여성의 골다공증이고, 얘기했지만 폐경하고 나서 6년에서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골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뼈 건강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생기는 노인성 골다공증, 그 다음에 이제 2차성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뭐 혹시 이제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게 내가 갖고 있는 병이 혹시 골다공증에 영향을 주는 건지 한번 나중에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해놓고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으로든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또 내가 낙상의 경향이 생긴다. 이런 거는 뭐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도 있고 뭐 보통 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뭐 이럴 때 그런 어떤 낙상의 위험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과중한 부하가 생기거나 또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골질이 떨어져 가지고 골절에 취약해지게 돼서 골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자체는 그거보다는 골절이 위험하기 때문에 요걸 예방한다고 봐요. 그래서 골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정말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져요. 이를테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어디 일어서 앉았다가 이렇게 쿵 앉잖아요. 이 정도 충격에도 이게 뼈가 주저앉게 돼요. 허리뼈가. 그리고 뭐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 무려 해놓고 내려갈 때 허리에 이제 많이 하중이 가기 때문에 골밀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특히 겨울 같을 때 미끄러운데 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을 때 뭐 엉덩이 뼈나 뭐 허리뼈가 뭐 주저앉기도 하고 그럴 때 손목을 탁 짚으면 여기 손목뼈, 요골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밖에 나갈 때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어디 앉을 때도 천천히 안전하게 앉으시라고 항상 권해드립니다. 지금 서기님께서 궤양성 대장염 3년차에 지난주 골밀도가 골 감소증 마이너스 2.3이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궤양성 대장염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보통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골밀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님께서는 아직 골다공증까지는 아니고 골밀도가 좀 떨어져 있는 골감소증이신 것 같은데요. 연세가 궁금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신지. 그래서 만약 젊으면은 더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슘이랑 비타민 D 섭취하는 거 제가 요 후반부에 어떻게 섭취하는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도대체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 그리고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에 대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포 수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두 세포 모두에 갑상선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분비 질환은 호르몬과 그 호르몬이 어떤 특정 기관에 붙어서 그 수용체라는 것에 붙어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골세포나 조골세포에 갑상선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다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그 세포에 붙어서 어떤 활성화 같은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런 세포 수준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분화시키고 또 무기질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뼈의 건강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정상보다 벗어난 범위에 갑상선 호르몬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파골세포의 숫자나 액티비티가 증가해서 골 소실이 아까 제가 파골세포는 뼈를 흡수하는 세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 소실이 유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서로 쌍을 이루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호르몬인데 갑상선 호르몬도 모두 이 갑상선 호르몬의 수용체뿐만 아니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용체도 그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존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영향을 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갑상선 기능 이상 질환이라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능 저하증 그리고 기능 항진증. 이 둘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제가 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우리 몸에 보통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약간 우리 몸이 겨울 내지는 이렇게 좀 뭐든지 이렇게 웅크러드는 것으로 영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대사율도 떨어지고 식사하는 대장 운동도 떨어져서 변비가 오고 그리고
춥고 더부룩하고 춥고 열이 발생이 잘 안 되고 이런 게 기능 저하증이거든요. 역시 뼈의 형성도 느려져요. 보통은 우리가 뼈 흡수가 3주 정도가 되고 뼈 생성이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텀이 길어져요. 그래서 골 흡수 기간도 한 2배 정도가 되고 골 형성 기간도 굉장히 뭐 3배 이상 늘어지는. 그래서 뭐 턴오버가 느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 이 턴오버가 빨라지는 거예요. 뭐든지 막 급해지거든요. 항진증은 심장도 빨리 뛰고 막 땀도 많이 나고 막 온몸에 열도 나고 막 이렇다시피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럼 교체율이 빨라지면 어떤 게 손해를 많이 보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뼈가 생성되는 거는 3개월, 뼈를 파먹는 거,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흡수하는 거는 3주라고 비교적 짧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기가 빨라지면서 자꾸 생성할 수 있는 시기가 더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 교체율이 증가하면서 골 형성 기간이 자꾸 짧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골 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없애긴 없앴는데 쭉 좀 느긋하게 골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지면서 미처 덜 채운 상태에서 또 다음 주기로 또 뼈가 또 약해지는 시기가 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골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골밀도는 보통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은 한 10% 정도의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체는 뼈 건강에 뭐 좀 밀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은 여러 연구를 해보면 좀 떨어져도 골밀도나 그 골절 자체는 높이지 않는다, 골절률 자체는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꽤 보여서 약간 컨트로버셜한 문제가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골밀도를 저하시키고 골절의 리스크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면 뼈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 피 검사를 해보면 흡수하는 우리 뼈를 흡수하는 표지자도 올라가 있고 형성에 관련된 표지자도 모두 증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턴오버가 너무 빨라지면서 골 소실이 가속화되면서 골절과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올드에이지, 나이까지 붙게 되면은 안 좋겠죠. 왜냐면 노령기 자체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데 나는 이미 이제 나이가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고, 또 여자라면 여기서 또 폐경까지 됐어. 그러면 삼중고죠, 삼중고. 그러면 골절의 위험도는 매우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뭐가 안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이렇게 우리 때는 할머니들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막 잘 걸어 다니시던 분이 감기 걸려서 몸져 누우셨는데 그 길로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한 12주, 한 3개월이 되면 근육이 많이 소실이 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걷고 활동하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요새 계속 근육의 감소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요새 여러 군데에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좀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도 나이가 들어서 골절이 한번 와서, 특히 이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육도 약해지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골다공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평소에 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골다공증을 관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거기에다가 갑상선 기능이 항진증까지는 아닌데 될랑말랑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불현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살짝만 있어도 약간의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 또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버트하게 분명하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골다공증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가는 만큼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아직 발현하지 않은 갑상선 중독증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뼈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럴 때는 뭐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신경을 쓰냐? 1년에 한 번 정도 골밀도 검사를 하고 평소에 음식으로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거를 잘 섭취를 해주고, 이게 부족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칼슘이나 비타민 D 복합제제를 영양제로 복용하시면은 그게 관리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갑상선 학회에서는 보통 보면은 우리 갑상선 항진증 자체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 무증상, 아까 제가 말한 나타나지 않는 불연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자체가 어떤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TSH가 0.1보다 낮다면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골 평가를 해볼 것을 이제 전문가 의견으로 고려를 레코멘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병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약물에 의해서 의인성이라고 그러죠. 약을 많이 먹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약을 용량이 좀 잘못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용량보다 과하게 먹게 돼서 생기는 것도 이런 의인성, 약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뼈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 용량을 조절해서 복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갑상선 암을 수술했는데 많은 그 갑상선에 제가 잠시만요. 저기 안지현 선생님께서 그 인사를 남겨주셔서 그걸 받다가 잠깐 인사를 드려야지 생각하다가 잠깐 대사가 엉켰어요. 안지현 선생님 전에 여기 우리 많이 도와주셨던 선생님께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암이 조금 심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받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더 과량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TSH 억제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 후에 한 75에서 100 정도, 10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 충분한데 이것보다 이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좀 과량으로 먹어줘서 약간의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제를 좀 많이 처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좀 골다공증에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경을 하고 난 이후에서 이런 TSH 억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뼈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섭취하시거나 골밀도 검사를 매년 해보실 것을 권하고, 또 폐경 후에 이제 하거나 이럴 때는 치료 전에 골밀도를 한번 측정을 해서 뼈 건강을 체크해 놓고 치료하는 중간중간 뼈 밀도를 또 골밀도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나이가 들면 남성분들에게도 70세 이상이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도 골밀도를 측정해 보면서 이렇게 TSH 억제 치료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골밀도는 이제 혈액에서 하는 골표지지화 검사를 비롯해서 우리 덱사라고 하는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시면 되겠고요. 치료는 뭐 일반적인 골다공증 치료랑 똑같고, 두 번째로 이제 그거와 다른 게 있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정상화시켜주는 갑상선 항진증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항진증이 생겨서 뼈 밀도가 좀 낮아진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교정해주면 뼈 건강도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폐경적 여성이나 50세 이하의 남성이면서 정상 골밀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결핍되어 있는 경우나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간 비타민 D 같은 거는 많이 영양제로 또 요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시거나 뭐 그거를 좀 권해드리고, 칼슘은 실은 복용 자체를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칼슘이 든 거를 너무 섭취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으로 복용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 항진증이 이런 거에 비해서 기능 저하증은 실은 크게 주목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 저하증이 되면은 뭐 턴오버 레이트가 느려지고 본 리모델링도 느려지고, 그래서 어떤 연구에 보면 오히려 뼈의 밀도 자체는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추측컨대 그렇게 건강한 뼈의 증가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TSH가 높은 거, 즉 갑상선 기능 저하가 지속이 되면 골절의 위험도가 또 두세 배 증가된다,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가 든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역시 그냥 골 밀도를 검사해보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진증보다는 저하증에서는 뼈 건강에 대한 이제 우리 주의력은 조금 덜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내지는 뭐 어떤 이유로든 부갑상선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갑상선이 하는 일이 보통 뼈를 살짝 이렇게 아까 말한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뼈에 이제 재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혈중의 칼슘 농도를 좀 상승을 시키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은 칼슘 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혈액 중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칼슘을 일정한 양을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혈액에서 또 칼슘 농도를 체크하고 적절한 칼슘 농도가 유지되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비타민 D와 칼슘을 섭취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슘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되냐, 이런 건데, 보통 청소년기에는 이제 800에서 1000mg을 복용할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한 700에서 보통 한 1000 정도, 골다공증이 있으면 130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칼슘 섭취에 좋지 않냐 하면은 짠 음식, 짠 게 먹으면 칼슘이 뼈가 녹아내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녹색 채소. 딱 봐서 좋을 것 같은 건 좋고 좋지 않을 것 같은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채소를 많이 드시고 음식을 짜지 않게 드시고, 또 카페인, 카페인이랑 제가 알코올 같은 게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섭취는 좀 줄여주셔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칼슘 1000mg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칼슘 200mg에 해당되는 게 우유 10방 100장이 아니겠죠? 제가 잘못 쓴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부 4분의 1무, 계란 6개, 김 40장, 우유 200ml, 그리고 요거트 같은 거에도 생각보다 많이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유 같은 걸 드실 수 있으면 우유 드시면 좋고, 그게 아니면 요거트 같은 걸로 보충을 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비타민 D를 도대체 왜 먹어야 되느냐, 칼슘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무기질화에 관여를 해서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실과 바늘 같은 거, 칼슘이 있는데 비타민 D 있고 비타민 D 있는데 칼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적정하게 농도로 존재를 해야 칼슘이 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린 현대인에게서 비타민 D의 부족이나 결핍이 정말로 많아요. 이 비타민 D의 대사를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를 하면 간에서 대사가 되고 신장에서도 대사가 되고 피부에서도 대사가 되고, 거기에는 이제 햇빛 같은 게 필요한데, 우리 현대인들은 밖에서 일을 하지 않고 주로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여자들은 다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죠.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활성화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타민 D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별로 안 먹는 음식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버섯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선뜻 좋아하지 않는 것에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D는 영양제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도 요새 검진해서 많이 측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도 이제 측정을 해보고 부족하면은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라. 그래서 이제 보통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8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권장하고 있어요. 이걸 다 약으로 먹으라는 건 아니죠. 이제 음식으로 잘 섭취하시면 또 좀 덜 먹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골다공증, 아니, 비타민 D의 농도는 한 30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돼 있고, 뭐 20 정도보다 낮으면 부족, 그 다음에 10 정도 이러면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낮은 분들도 지금 제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낮은 분들은 이제 뭐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 비타민 D가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각광받는 호르몬, 그 비타민이잖아요. 막 항암 효과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좋은 효과는 다 가지고 있는 게 비타민 D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비타민 D가 갑상선 기능에도 좋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이 저한테 뭘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뭐 셀레니움도 좋고, 뭐 비타민 D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는데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효과를 크게 얻으실 수 있는 게 비타민 D라고 생각을 해요. 갑상선에도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폐경 후에 생기는 골다공증에도 좋고 또 항암 효과도 있다는 여러 가지 좋은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저는 비타민 D를 드시라고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으면 되는가에서 이제 용량을, 권장량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칼슘은 한 1일에서 800에서 1000 정도를 먹으면 되고, 이게 이제 우리도 한국인이 많이 덜 먹고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칼슘으로 섭취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보충제를 먹어라. 여러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타민 D가 결핍이 의심될 때는 농도를 측정해보고, 또 최소 20 이상, 그리고 30 이상까지를 유지해줘라. 역시 이것도 비타민 D도 측정을 해보고, 해보실 것을 권해요. 그래서 이건 비교적 간단하게 혈액 검사하실 때 다 측정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측정해 보기를 원하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걸 측정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말, 비경구적 간헐적 고용량 비타민 D. 이게 바로 비타민 D 주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골대사학에서는 권고하기를 잘 못 먹는 분만 이렇게 섭취를 시켜라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우 떨어져 있는 결핍이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서 이제 좀 빠르게 정상 범위로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먹는 걸 유지하실 것을 권해요. 그런데 이제 비타민 D나 영양제 같은 거 잘 이렇게 안 챙겨 드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실은 정말 엄청 이거 챙겨 먹는 거 귀찮아 해가지고 정말 잘 안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영양제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거냐?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미네랄을 높게 형성해서 결과적으로 골의 양이 많아지고 질도 좋아지는 영이 있고,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으냐 할 때, 뭐 성장기엔 보통 성장판을 자극할 때 상하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건 좋지 않아요. 무릎에 연골 같은 것도 닳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폐경하기 전에 운동이 더 효과적으로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뭐 보통 10에서 18주간, 이게 한 4주 잡아 한 서너 달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력이 20% 증가를 하게 되는데, 3개월 정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근력의 70%가 소실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젊고 건강하신 분이 아파서 누우게 되면은 정말 다리나 이런 데 근육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되,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운동하다가 다치시면은 더 문제잖아요. 뼈도 약해져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럴 때는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 낙상이나 또 너무 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본인의 체력과 심폐 기능에 맞는 운동을 해서 걷기, 자전거, 수영, 등산, 배드민턴, 계단 오르기 같은 게 유산소 운동이고, 가벼운 아령 들기, 팔굽혀펴기 이런 저항 운동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안정성 운동은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하는 운동이죠. 뭐 서서 정적으로 이렇게 뭐 중심 코어를 잡아주는 운동이라든지, 뭐 복근 운동, 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버티는 운동 이런 거 있죠. 막 움직이는 거 아니고 그냥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팔굽혀펴기처럼 이렇게 팔을 바닥에 놓고 그대로 이제 정지 상태에서 머무는 이런 운동들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근육이나 우리 몸이 놀라지 않게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질문 들어오신 거를 한번 볼게요. 행복한 인생님께서 지인이 2년 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레보티록신, 이게 이제 신지로이드 또는 신지록신이겠죠. 이걸 복용 중인데요. 근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뼈 밀도가 낮다고 나오더군요. 그냥 꾸준한 호르몬 치료만이 답인가요? 자, 이 행복한 인생님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셨다 그랬죠. 그럼 약을 드시는 중에는 정상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다른 합병증이 왔다고 그러니까 합병증, 즉 이렇게 뼈 밀도가 낮다고 나오고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뼈 밀도가 떨어질 만한 다른 요인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만 먹는다고 될 게 아니고, 만약에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칼슘이나 적절한 비타민 D에 그런 걸 찾고, 아니면 그런 이유가 없고 나이가 젊은데도 골밀도가 떨어져 있다면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차성 갑상선 기능, 2차성 골다공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항들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갑상선 약을 먹고 있어서 나는 계속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서 피곤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그로 인해서 정상 갑상선 호르몬 레벨을 유지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따른 증상들은 없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 것으로서 나는 그 질환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성현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47살 여성 갑상선 하시모토입니다. 수치가 약을 먹어야 되는 수치인데 몸을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약을 먹어야 하는 수치는 누가 정한 걸까요? 어떻게 정한 걸까요? 제 마음대로? 내지는 의사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정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은 연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부터 조금씩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하시모토면 기능 저하증이 오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쭉 선상에 놓고 언제부터 다른데 문제가 생기나 그런 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레벨도 검사를 해보고 체중도 검사를 해보고 골밀도도 검사를 해보고, 그런 거를 일종의 관찰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정도 수치가 되면, 갑상선 기능이 이 정도 이상이 되면 다른 질환들이 생겨서 몸에 좋지 않다는 거, 고지혈증이 생긴다든지, 골다공증이 가속화된다든지, 기타 우리 심장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다른 영향을 주는 그 수치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정도가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베이스로.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심해도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은 진짜 아예 증상을 못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분처럼 나는 증상도 없는데 왜 약을 먹으라 그러지?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현주님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어떤 수치 이상이 돼서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먹자고 하시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님께서 45세 여성인데 6개월 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체중도 많이 빠지고 손목도 자주 아픈데 최근엔 너무 쉽게 팔꿈치가 부러졌습니다. 이게 갑상선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편인가요? 자, 크리스탈님이 45세면 또 많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보통 폐경의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52세에서 53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45세면은 지금 폐경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 나이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뼈가 부러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도 제가 궁금하고요. 또 평소 체중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한 환자가 다 현대인의 병에 안 좋아요. 여기도 안 좋고, 비만이 진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만이 딱 하나 좋은 게
골다공증엔 좋아요. 우리가 이제 체격이 막 뼈가 형성이 되면서 뼈도 굉장히 뚱뚱해지는 거예요. 뚱뚱한 채로 그걸 많이 이렇게 재산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크리스탈린 같은 경우는 혹시 평소에 너무 기본적으로 말랐던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라서 본 매스, 뼈의 그 양이 좀 적었고, 거기에 항진증이 심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골다공증이 악화되거나 심화된 케이스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크리스탈님은 몸무게도 궁금하고, 가족력, 내지는 뭐 커피나 다른 기타 그 골밀도의 기능을 떨어뜨릴 골밀도를 좀 안 좋게 할 만한 다른 생활 습관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진증이 빨리 정상화되고 또 부러진 곳은 빨리 이제 케어를 하고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거를 잘 섭취해 주시면 호전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얼른 치료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별사탕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어요. 갑상선 유두암인데 6단계로 추적 관찰 중입니다. 56세이고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골밀도가 마이너스 1.2에서 올해는 조금 더 나빠져서 마이너스 1.6으로 골 감소증 증세가 있어서 칼슘과 비타민 D 복용 중인데 여성 호르몬제를 늦게라도 먹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자, 혹시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 갑상선암에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해도 갑상선암에는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유도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만약에 여성 호르몬제를 별사탕님께서는 하실 거면은 하셔도 좋아요.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은 골밀도에도 호전이 되고 뭐 이렇게 페이셜 플러싱이라고 막 홍조 생기는 거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피부 건조해지는 거 이런 거에서도 영향을 다각적으로 있고 또 고지혈증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도 여성 호르몬제 치료를 하면 조금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골다공증제의 치료제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성 호르몬제가 또 부작용이 또 조금 만만치 않은 약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유방에 별 문제가 없는지, 뭐 자궁 내막이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게 별 문제가 없다면 여성 호르몬제를 치료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산부인과 선생님과 보통은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산부인과적인 초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걸 하지 말아야 될까봐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보자. 저스트 무직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뼈가 가는 편인데 나이가 들면서 더 약해질까봐 걱정이네요.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비타민을 좀 먹어야 되나요? 예, 뼈가 가는 편이시면은 골양이 적은 거죠. 그죠? 제가 골의 질과 골의 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뼈가 이제 튼튼하신 우리 통뼈 분들이 좀 유리하겠죠. 근데 뼈가 가느신 분들은 아무래도 뼈의 질량 자체가 적으니까 조금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 D 좀 드시고 칼슘 드시고 아니면 약 먹는 거 싫으면 음식으로 이제 그런 거 풍부한 음식들 많이 섭취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따뜻한 겨울님께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받을게요. 지인께서 골다공증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골다공증 약은 안전한가요? 부작용 사례는 없는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한 질문이었네요. 이게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걸 물어보셨어요. 자, 먼저 약물은 장기적으로 보통 복용을 시켜요. 왜냐하면 뼈라는 건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뼈를 약간 흡수하는데 한 달, 새로 생기는데 3개월, 그럼 벌써 4개월이면 1년에 지금 3분의 1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뼈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뼈가 좋아졌는지 보는 것도 1년 간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약은 보통 5년에서 7년 복용을 시키고요. 이 약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통 뭐 괴사 뼈 같은 게 괴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뭐 임플란트 치료하실 때는 전후로 이렇게 이걸 중단시켜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작용 사례가 있고 없지 않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게 안전한가 물어보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뭐 굉장히 안전한 약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는 게 이 세상에 근데 몇 개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갑상선 호르몬제지만. 그래서 골다공증 약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의사의 처방하에 장기간 복용을 하고 보통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들은 휴직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잠깐 쉬어주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리고 부작용도 꽤 있는 거라서 아마 약을 시작하게 될 때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임플란트 할 때는 치과에서 얘기를 해요. 골다공증 약 같은 거 드시면 중단하시기를 안내를 할 정도로 그거에 관련된 부작용은 꽤 보고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따뜻한 겨울님께서는 혹시 나중에 저희 뭐 병원에 계신 다른 선생님이시나 저나 한번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달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